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낭만독백입니다. 식물 좋아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모든 식물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김연경, 출판사는 빌리버튼입니다. 저자는 첫 번째 책인 오늘부터 식물을 키웁니다에서 식물을 키우며 겪고 느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실었고요. 모든 식물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번 책에서는 식물이라는 대상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이고요. 숲과 나무가 있는 자연에서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낭독할게요. 사람을 보듬어주는 애틋한 식물. 극락조화. 조지아 오키프라는 미국의 화가가 있다. 그녀는 주로 자연에서 영감받은 작품을 선보였고 강렬한 색채로 군더더기 없이 표현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중에서도 극락조화 그림은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가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조지아 오키프 특별전을 통해 그녀의 작품을 감상했다. 화면으로 봐왔던 작품 속 강렬한 색채는 내게 익숙한 극락조화의 모습과 대비되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꽃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집중한 그녀의 관점 또한 내게 생각의 여지를 남겼다.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랐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꽃을 살펴볼 시간도 없다는 그녀의 말에 담긴 꽃과 자연에 대한 애정, 그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그녀가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지금의 나는 식물을 키우며 지나가는 길에 꽃을 만나면 가볍게 인사하고 종종 구입한다. 극락조화를 만나면서부터였다. 극락조화는 내가 처음으로 구입한 식물이다. 꽃집을 연 친구를 위한 축하 선물이자 조금 허전했던 신혼집에 활력이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소비였다. 극락조화를 집에 들이고 나서 한 일이라곤 열흘에 한 번 물을 주는 게 전부. 그때만 해도 극락조화에 대한 애정보다는 죽이면 안 된다는 강박이 커서 식물 돌보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극락조화를 키운 지 수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잎 사이에 뿔처럼 뾰족한 게 올라왔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새잎이란다.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새잎을 틔우다니. 극락조화를 들이고 난 후 처음 맞이하는 변화 덕분에 강박은 차츰 줄어들고 애정이라는 감정이 생겼다. 새잎은 키가 어느 정도 자라니 꽁꽁 감싸져 있던 부분에서 슬금슬금 풀리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넓적한 잎의 형태로 나는 게 아니었다. 잎이 돌돌 말려 있다가 점점 풀리면서 모양을 갖춰갔다. 아침마다 밤새 잎이 풀린 정도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날의 성장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막바지 단계에선 감싸져 있는 부분이 3-4시간 간격으로 풀렸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갑자기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나거나 극락조화 몸이 휘청이면 새잎이 풀렸다는 신호다. 한 달쯤 지나자 극락조화는 새잎의 형태를 온전하게 갖췄다.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고작 해봐야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게 전부였다. 힘들고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극락조화가 대견했다.
나도 뿌듯했다. 동시에 이전에는 극락조화에게 물 주기, 바람 쐬어주기 같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해주다가 변화가 생기자 갑작스레 관심을 보이는 나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다. 근사한 무언가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마음을 여는 게 알량하달까? 어쨌든 이를 계기로 극락조화에게 이름도 지어주며 애정을 쏟게 됐다. 그래서일까? 극락조화를 못 보면 뭔가 불안하다. 잘 있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도 말이다. 집을 오래 비우는 여행 중에도 그랬다. 하노이 길거리에서 만난 바나나 잎을 보며 집에 혼자 있을 극락조화를 떠올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아, 식물학적으로 극락조화와 바나나 나무는 한때 같은 파초과에 속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 특히 넓적하고 기다란 잎이 닮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식물들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며 함께 생활하니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극락조화의 새잎이 내가 예상한 기간보다 느리게 펴지고 그걸 지켜보다 지쳤다며 손으로 잡아당겨서 멀쩡한 잎을 쭉 찢어버렸을 땐 식물도 사람도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고지에 가까워질수록 조바심을 버려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새잎이 금방 나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언젠가는 나겠지 라며 의연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일이 불안해서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에 맞설 수 있도록 꿋꿋이 견고한 힘을 키우면 될 일이다. 새잎이 왜 안 날까 하는 나의 쓸데없는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극락조화처럼. 아무도 꽃을 보지 않는다. 꽃이 너무 작아서 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무언가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앞서 자연을 돌볼 여유가 없는 현대인의 삶을 안타까워했던 조지아 오키프의 말이다. 어쩌면 그녀도 꽃을 통해 나와 비슷한 걸 느끼고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식물이 사람을 보살피고 있었다. 서로를 챙기며 의지하는 친구가 있어 오늘도 든든하다. 추억의 나무에서 반려의 나무로. 벤자민 고무나무. 여행을 좋아해서 TV에서 방영하는 거의 모든 여행 프로그램을 본다. 요즘 뜨는 여행지 정보에 예능 요소가 가미된 것부터 현지인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심도 있는 것까지 그 내용과 포맷을 가리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개성이 각기 달라서 여행지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재미도 있다. 평일에는 EBS 세계 테마기행을 챙겨본다. 저녁 식사하고 뒷정리를 마친 후 프로그램이 시작해 시간대가 딱 맞다. 이 프로그램은 여행지의 역사와 전통 문화, 현지인의 삶을 내밀하게 보여준다. 때로는 그 내용이 너무 진지하고 무거워서 여행의 설렘보다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만 수박 겉핥기식 여행의 한계를 보완해 마치 그 지역 전문가가 된 기분이다. 이번 여행지는 미얀마와 필리핀. 미얀마의 유알로 지역에 한 농장이 나왔다. 그릇이 걸려 있는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얇게 벗겨진 부분에서 무언가 흘러나왔다. 저게 뭐지?
마침 여행 큐레이터의 내레이션이 궁금증을 풀어줬다. 고무의 원료가 되는 수액이란다. 걸려있는 그릇은 이 수액을 모으기 위한 것. 뒤이어 유알롯은 고무마을로 유명하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이렇게 채취한 고무 수액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알록달록한 고무줄로 탄생된다. 라텍스 제품이 많은 태국만 고무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미얀마도 그 못지않게 고무로 이름을 날리는 곳이구나. 고무나무에서 원료를 얻어 그 자리에서 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고무나무가 궁금해서 더 찾아봤다. 아마존 사람들은 고무나무의 수액을 처음 발견했고 이것이 유럽과 미국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19세기 초에는 다양한 업계의 사업가들이 고무로 방수천과 부추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의 필수품이었던 지우개도 이때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고무가 기온에 따라 녹거나 딱딱해지는 탓에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미국인 찰스 구디어가 고무에 황과 산화납을 추가해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맞다. 타이어 회사 구디어. 이후로도 그는 고무로 가구, 꽃병, 빗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었고 고무나무의 가능성이 전 세계로 알려졌다. 고무나무의 역사를 쭉 살펴보며 생긴 궁금증 하나. 고무나무는 고무가 아니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나무인 걸까? 다행히 그렇지 않다. 고무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고 앞서 등장한 건 대극과의 파라고무나무다. 오늘날 반려식물로 인기가 좋은 건 벤자민 고무나무다. 참고로 벤자민 고무나무는 뽕나무과로 파라고무나무와 고무나무라는 이름만 같다. 벤자민 고무나무는 물방울처럼 생긴 이파리가 아래로 축 늘어진 채 무성하게 달려 있다. 그 모습이 마치 눈물을 머금은 듯해 흐느끼는 나무라는 별명도 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는 벤자민 고무나무를 노스텔지어의 식물로 소개하기도 했다. 눈물 흘리는 나무가 갑자기 향수를 자극하는 나무가 되었다고? 그 배경은 이렇다. 벤자민 고무나무는 원산지인 인도에서 30m까지, 실내에서는 1.2에서 1.5m 크기로 자란다. 다른 예민한 식물처럼 볕을 쪼여주기 위해 자리를 바꿔주지 않아도 되고 습도에도 크게 민감하지 않다. 즉, 손이 덜 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정에서 키웠고 1970에서 1980년에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상적인 생활 반경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식물이 됐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겐 어딜 가도 있는 벤자민 고무나무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식물로 자리 잡은 것. 그 당시에 이름은 몰랐어도 사무실이나 쇼핑몰, 친구 집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식물이라고 짐작된다. 생각해보니 나도 어렸을 적 미술학원에서 벤자민 고무나무를 본 것 같다. 벤자민 고무나무라고 짐작하는 건 그 특유의 잎 때문.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제 몸보다 큰 화분을 이리저리 흔들었는데 그때마다 무성한 잎들이 일제히 파르르 진동했고 일부는 힘없이 떨어졌다. 화분이 무거워서 장난이 오래가지 않았지만 지금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당장 말렸겠지. 벤자민 고무나무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나와 그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벤자민 고무나무를 감상하거나 반려식물로 두어 함께하고 있다. 벤자민 고무나무의 인기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
추억이 없는 사람에게도 벤자민 고무나무는 충분히 매력적인 식물이다. 풍성한 잎은 집을 풍요롭게 연출하고 헛헛한 마음을 채워줘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벤자민 고무나무가 판매되고 있다. 그중 잎에 밝은색 무늬가 섞여 있는 무늬 벤자민 고무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벤자민 고무나무보다 햇볕을 좋아하며 특유의 화려한 잎이 단조로운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는 감각적인 소품 역할도 해낸다. 하지만 키우기 전 알아둘 점이 있다. 벤자민 고무나무는 잎에 독성이 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생육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무던한 편이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에는 민감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번 자리를 잡은 후 웬만하면 옮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온도나 햇볕의 양이 갑자기 변하면 무성한 잎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져 버릴 수 있어서다. 분갈이도 마찬가지다. 꼭 해야 한다면 신중히 고민한 다음 행동해야 한다. 고무가 아니라 고무나무 그 자체가 애정의 대상이 된 오늘날의 변화를 마주하니 우리의 일상에 식물이 깊숙하게 한 자리 차지한 것 같다.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으니 집에 식물을 하나 더 들이고 싶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이 전부 숲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마음이 너무 공허했다. 텅 빈 내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혼자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도록 애정을 쏟을 대상이 있으면 싶을 때가 있다. 무성한 잎만큼이나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벤자민 고무나무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까? 찬바람 녹이는 새콤달콤한 맛, 귤. 귤처럼 친근한 과일이 또 있을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격도 저렴해 왕창 사놓고 따뜻한 전기장판에 몸을 찢으며 겨울 내내 손이 샛노랗게 물들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텁텁한 입안을 새콤달콤하게 채우는 맛도 두말하면 입 아픈 매력 포인트. 요즘은 품종이 다양해져서 입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다. 귤이라는 이름이 한글이 아닌 한자인 점도 흥미롭다. 하지만 늘 그렇듯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 귤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건 아니었다. 심지어 원망의 대상이었다.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귤나무의 특성상 과거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됐고 귤은 특산물로 지정되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다. 이처럼 귀한 귤은 왕실에 바치는 진상품으로 선정됐다. 귤로 인한 농민들의 고생은 이때부터였다. 귤이 열리면 관원들이 와서 개수를 세는데 비와 바람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귤이 떨어지거나 상해서 수가 줄면 절도죄를 물어 벌을 받았다. 이를 면하려면 닭, 돼지 등을 바치거나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 정도가 지나쳐 집안 살림이 거덜나기까지 했다고. 귤나무 때문에 집안이 쫄딱 망하니 어느 누가 심고 싶어 할까. 결국 농민들은 제 손으로 귤나무를 죽이고 뿌리를 뽑아 흔적조차 없앴다. 관리들의 극심한 횡포에 고생이 많았구나 라며 농민들의 아픔에 공감되는 동시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임을 당한 귤나무가 불쌍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귤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귤이 다시 재배됐다는 뜻이 아닌가.
오랜 세월이 지나 귤나무의 지위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제주도 내 귤나무 재배지가 늘었고 귤 농사는 대대적인 성황을 이뤘다. 당시 집에 귤나무 두 그루만 있어도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대학나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집안을 말아먹는 주범에서 일으키는 주역으로 제대로 환골탈태했다. 우리가 먹는 귤의 대부분은 온주밀감이다. 제주도 최초의 온주밀감 나무는 1911년 제주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프랑스 출신 에밀 타케 신부님을 통해 소개됐다. 이 신부님이 왕벚나무 몇 그루를 일본에서 선교활동하는 신부님에게 보냈고 그 답례로 온주밀감 나무를 받아서 키우기 시작했다. 이때 받은 14그루의 온주밀감 나무가 제주도에서 널리 재배된 덕분에 오늘날 감귤 주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 중 한 그루가 최근까지 생존을 이어가다 2019년에 고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흔적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제주도 최초의 감귤나무와 에밀타케 신부님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주민들이 나무를 특수 약품 처리해 홍로의 맥이라는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나는 이 작품을 제주도 면영의 집에서 만났다. 생명을 다한 나뭇가지가 지지대에 고정돼 매달려 있는 상태였지만 제주도민의 생활에 이바지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든든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또한 제주도의 경제를 지탱하며 살기 좋게 만들어준 귤나무를 곁에 두고 은혜에 보답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가슴 한쪽이 훈훈해졌다. 제주도를 다니다 보면 감귤 판매 현수막을 쉴 새 없이 마주한다. 감귤뿐만 아니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참고로 한라봉은 청견과 온주밀감을, 천혜향은 밀감류와 오렌지류를, 황금향은 한라봉과 천혜향을, 레드향은 온주밀감과 한라봉을 교배한 것. 온주밀감은 수확 시기에 따라 극조생, 조생, 중생, 만생으로 구분된다. 매번 이름이 헷갈리는 탓에 가게 사장님에게 맛을 설명해서 레드향을 추천받았다. 그때마다 이번엔 이름을 꼭 기억해야지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언제나 머릿속에 남는 건 맛있게 먹었던 기억뿐. 언제쯤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싶다. 앞서 설명한 개량된 품종은 맛과 생김새의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은 있다. 바로 산도는 낮고 단맛이 강하다는 점. 온주밀감 중 타이백 소재의 흰천을 나무 밑에 깔아놓아 귤에 골고루 빛을 쪼여 당도를 높인 타이백도 마찬가지다. 단맛이 강한 귤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맛대로 재배 방식도 품종도 그에 맞춰진 셈이다. 아, 귤은 어느 상인이 귤이 꿀처럼 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두 글자를 합쳐 귤이라고 쓴 데서 비롯된 말. 최근에는 플랜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귤나무를 실내에서 화분에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초록잎의 싱그러운 기운과 상큼한 과즙이 느껴지는 귤의 색감이 매력적이다. 특히 귤나무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멋져 SNS 좀 한다는 사람들의 피드에 꼭 한 번은 등장한다. 과거에는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로 인해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곁에 두고 가장 아끼는 과일인 귤. 올겨울에는 귤과 함께 또 어떠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지 기대된다.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하며 대추나무. 최근에 대추를 먹은 게 언제였더라? 그 마지막이 가물가물해
곰곰이 생각해 봤다. 1년에 2번 열알 남짓 먹는 것 같다. 여름이면 을에 챙겨 먹는 삼계탕 속 닭육수 머금은 대추. 명절 차례상에 올려진 대추가 전부다. 차례상에 올려진 건 상이 치워지는 상황에 따라 먹을 수도 못 먹을 수도 있다. 지난 설날엔 대추가 너무 빨리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서 못 먹었다. 이러니 기억이 안 나지. 맞다. 대추는 있으면 먹지만 없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 먹진 않는다. 밤과 흑임자처럼 음료나 디저트 메뉴로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은 편이라 카페에서도 찾기 어렵다. 전통 찻집에서 바삭하게 말린 대추를 곁들여 내어주는 이때가 아니면 보기 드물다. 한국에서 대추는 오래전부터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랐다. 대추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이미 잎을 다 피운 뒤인 4월 말이나 5월이 되어서야 잎을 틔운다. 이처럼 남들보다 느긋한 모습을 두고 어른들은 양반나무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늦여름까지 꽃을 3번이나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수확량이 많고 심은 그 해에 바로 열매를 볼 수 있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옛날 선조들은 생산성이 좋은 대추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샀다. 패백할 때 대추를 던져주는 풍습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대추나무처럼 자손들도 번성하라는 의미다. 그뿐만 아니라 대추나무는 마모가 잘 안 돼 물건을 만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떡매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부터 태평소 등의 악기를 만드는데 두루 사용되었다. 벽조목이라고 불리는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양기가 세 활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고 하여 한때 도장 재료로 인기가 좋았다. 한때 약을 다릴 때 약재의 떫은 맛을 누그러뜨리고 여러 재료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비결도 대추의 달콤한 맛이다. 어라,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장수 드라마도 대추나무 사랑 관련해잖아. 그동안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사실 대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는 아니지만 대추를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 대추와 관련된 우리의 오랜 문화도 같이 잊힐까봐 우려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대추의 반가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대추의 한 품종을 개량한 사과대추의 등장이다. 농가에 따라서 왕대추, 황제대추 등으로 불린다. 기존 대추가 손가락 한마디에서 한마디 반 정도의 크기로 길쭉하다면 이 사과대추는 탁구공처럼 동그랗고 과육의 비중이 크다. 기존 대추는 한 입에 넣고 몇 번 오물오물하면 과육과 씨가 분리되는 반면 이 대추는 몇 번 베어 먹어야 한다.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당도 높은 과즙이 풍부해 이름 그대로 사과를 먹는 듯하다. 또한 껍질째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뒤처리가 깔끔한 걸 선호하는 요즘 먹거리 추세에도 맞는다. 사과대추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대추를 일반 과일처럼 상품화하는 움직임과 SNS를 통한 농장 직거래도 활성화돼 사과대추를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품종이 등장할 거라 기대된다. 몇 년 전 중국 시안의 재래시장에서 지역 특산물인 대추를 사 먹었는데 대추가 이렇게 클 수도 있어? 하며 놀랐다. 지역 기후의 영향으로 대추가 유난히 크게 자라서 특산물이 된 건지, 특산물이라서 품종 개량이 된 건지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사과대추의 등장으로
그때 먹은 대추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야깃거리가 생겨서 반가울 따름이다. 한국의 딸기가 다른 나라의 딸기보다 당도가 높아 해외에서 K딸기라고 불린다고 한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나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홍콩 여행 중에 만난 현지인은 한국 사람이라 맛있는 한국 딸기를 많이 먹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내가 직접 딸기를 재배하는 것도 아닌데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이었다. 딸기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은 연유나 꿀로 재운 딸기에 우유를 부어 먹는 K 딸기 우유까지 이어졌다. 딸기에 관한 1차원적인 수준을 넘어 홈카페나 디저트 등 한국의 식문화까지 전파된 셈이다. 행복회로를 가동해 사과대추도 K대추로 주목받고 그 문화도 널리 공유되기를 바라본다. 깨달음을 주는 꽃, 동백나무. 여행 가기 전 일정을 짜야 마음이 편하다. 발길 가는 대로 가자고 작정한 즉흥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엔 일정을 완성하고야 만다. 여기에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줄을 이루는데 얼마 전부터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것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사진이 중요하게 된 건 직업병도 한몫했다. 요즘은 사진 명소를 미리 찾아본 다음 그대로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추세다. 뷰 맛집, 인생 사진 명소 같은 단어가 등장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터.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 SNS상에 노출이 잘 되고 해당 계정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내가 만드는 콘텐츠는 브랜드 SNS에 게재된다. 당연히 조회수가 높고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눈길을 끄는 사진은 필수다. 취재할 때 여행지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과 더불어 여기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다는 것까지 강조하게 된 이유다. 긴 설명보다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이 막강하다는 걸 체감하며 더 신경 쓴다. 지난 겨울 비행기 타기 6시간 전에 티켓을 구해 제주도로 향했다. 전날 저녁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다음날 아침 내가 비행기를 탈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러웠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즉흥여행을 즐겨보자며 아무런 일정도 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해안도로를 따라 바닷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만 할 생각이었다. 가는 길에 괜찮은 곳이 나타나면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크게 심호흡하며 풍경을 감상하자는 게 전부. 하지만 김포공항을 가는 길에 다시금 직업병이 도져 제주공항에 내린 이후의 일정을 시간 단위로 정리해버렸다. 전부터 가고 싶었고 인증사진 하나는 꼭 남기고 싶었던 동백나무 군락지를 일정에 포함시켰다. 찬바람이 부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 고고하게 붉은 꽃잎을 뽐내는 동백꽃이 매력적인 데다 다른 사람들의 여행사진을 볼 때마다 나만 동백나무 인증사진 없어 라며 아쉬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백나무와 근사한 사진을 남기겠다는 기대는 제주공항 도착과 동시에 시들어버렸다. 바로 전날 누군가가 동백나무 군락지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꽃이 다 떨어진 게 아닌가. 내 머릿속의 인증사진은 이게 아닌데. 순간 김이 확 샜다. 동백나무 군락지가 숙소에서 멀었던 터라 이번엔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며 생략했다. 이듬해 봄 해외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한국 여행 콘텐츠를 제작했다. 수도인 서울은 물론 춘천, 전주, 강원 등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곳도 소개했다.
제주도 역시 비행기로 1시간 거리니 포함시켰다. 그리고 흰 눈과 붉은 꽃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풍경이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에디터로서의 판단. 그리고 가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아쉬움을 더해 동백나무 군락지를 제주도 추천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더불어 여행 기념품으로 동백나무를 활용한 굿즈를 소개했고 그 과정에서 동백나무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 동백나무 꽃은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피고 진다. 붉은색 꽃잎 5에서 7장이 동그랗게 서로를 감싼 생김새가 잿빛의 삭막한 겨울에 따스한 불꽃을 켜둔 것 같다. 이 붉은 꽃잎을 두고 한국의 겨울이 다른 곳보다 춥고 수분의 매개자인 새의 눈에 띌 수 있도록 더 진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처럼 혹한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룬 동백꽃의 모습은 강한 의지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꽃을 자세히 보면 노란 꽃가루 주머니가 있는데 붉은 꽃잎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이렇게 특별한 꽃은 지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다.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꽃잎이 하나씩 서서히 떨어지면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아쉬움을 벗삼아 아름다움을 더 오래 즐기고 여운도 남을 텐데. 그걸 허용하지 않는 눈치다. 한편으로는 화려한 꽃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모습이 무상을 일깨워 준다고 하여 사찰 주변에 동백나무를 심는다고도 전해진다. 동백꽃이 툭 떨어진 모습은 강요배 화백에게 영감을 줘 그의 작품 동백꽃이다의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로 표현되었다. 불시에 생명을 다한 동백꽃이 수탈과 탄압에 저항하다 희생당한 제주도민을 떠오르게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그림을 보며 역사를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던 지난날의 나를 반성했다. 얼마 전 정부는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을 위한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당시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은 무죄를 판결받아 누명을 벗었다. 뜻이 있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은 동백꽃을 제주 4.3 사건의 상징으로 삼고 4월 3일마다 동백꽃 배지를 달자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이러한 관심이 지속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피어 있을 때는 물론 덧없이 진 모습에서도 깨달음을 주는 동백나무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든다. 제주 4.3 사건과 동백나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동백꽃이 진 모습에서도 의미를 헤아렸을 텐데. 사진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동백꽃을 보러 가지 않은 게 후회된다. 꼭 알아야 하는 건 뒷전으로 한, 심지어 알려고도 하지 않은 나의 태도를 직업병이라고 치부한 태도 역시 반성해야겠다. 숲길을 따라 걸어요. 메타세쿼이아. 세계 곳곳에서 화석이 발견돼 과거에만 존재했다고 알려진 메타세쿼이아. 1940년대 중국의 어느 임업공무원이 살아있는 메타세쿼이아를 발견했고 이듬해 베이징의 생물연구소가 메타세쿼이아가 현존한다고 보고했다. 당시만 해도 빙하기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나무가 살아있다는 발표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이를 계기로 메타세쿼이아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참고로 메타세쿼이아의 메타는 세쿼이아와 같은 과이고 닮았지만
세쿼이아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붙여졌다. 메타세쿼이아는 키가 20m 넘게 자라고 가지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다. 멀리서 보면 만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전형적인 나무의 형태다. 어렸을 적 나무를 그릴 때 그렸던 딱 그 모습. 가지에는 바늘처럼 생긴 잎들이 촘촘하고 무성하게 나 있어 멋스럽다.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었을 때의 풍경도 장관이다. 덕분에 담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이름난 메타세콰이아 숲길이 있다. 가까운 서울에도 있다. 그중에 내가 가본 곳은 두 곳. 하나는 하늘공원, 다른 하나는 안산 자락길이다. 하늘공원 숲길은 결혼을 앞두고 모바일 청첩장 사진 촬영을 위해 갔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과감히 생략했는데 그중 하나가 스튜디오 촬영이었다. 웨딩 매거진 에디터로 일하면서 스튜디오 촬영에 대한 로망이 없어진 데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진들을 얼마나 자주 볼까라는 물음에 나와 남편 둘 다 거의 안 볼 것 같다며 뜻이 통했기 때문.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은 터라 모바일 청첩장에 넣을 사진이 없던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사진만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DSLR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셀프 웨딩 촬영 명소로 이름난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숱한 화보 진행 경력을 살려 최소한의 동선으로 촬영하고 대망의 메타세쿼이아 숲길만 남았다. 스냅 촬영 장소로 워낙 유명해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적했다. 덕분에 미리 구상해 놓은 구도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줄지어진 메타세콰이어를 따라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와 싱그럽고 울창한 분위기는 잘 담겼는데 내가 너무 짜리몽땅하게 나왔다. 하필이면 그때 입은 바지가 헐렁해서 더 못나 보였다. 나름 신경 쓴다며 카메라를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렌즈 부분만 살짝 들어 올려 비율을 살렸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보다. 배경이 워낙 훌륭해서 기대가 컸던 터라 실망도 컸다. 포토샵으로 늘렸더니 현재 사진에서 비율이 딱 좋게 나온 남편의 다리가 이상하리만큼 길어져서 포기. 내 능력밖에 문제였다. 이 사진을 쓸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사진첩에만 고이 간직하기로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메타세쿼이아 숲길에서 느긋하게 산책이라도 할 걸. 안산자락길은 3년 전 유제품 업체 책자에 실릴 도심 속 숲길 칼럼 취재를 위해 들렀다. 참고로 안산자락길은 경기도 안산이 아닌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하며 독립문역이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가깝다. 노면이 데크로 되어 있어 산을 잘 못하는 나도 부담 없을 것 같아 조사할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포토그래퍼와 숲길의 풍경을 어떻게 담을지 의논하며 둘러봤다. 그리고 포토그래퍼가 촬영하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숲이 주는 풍요로운 기운을 받았다. 숲길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하늘 높이 쭉쭉 뻗은 나무의 자태가 마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줬다. 때마침 새소리도 들려오고 햇볕도 덥지 않을 정도로 따스했다. 일을 즐기면서 하는 성격이 아닌 탓에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그날은 촬영할 곳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예민했는데 그게 좀 누그러졌다. 그곳이 마지막 촬영지였더라면 포토그래퍼를 먼저 보내고 숲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즐겼을 텐데. 좋은 상황에서는 늘 아쉬움이 남는다.
메타세콰이어 숲의 여운을 간직한 채 지내던 중 우연히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항동 철길의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알게 됐다. 사진을 찾아보니 기찻길과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색적이다. 여기도 조만간 가볼 생각이다. 정감이 가는 기찻길과 인류보다 더 오래 지구를 살아온 강인한 생명력의 메타세콰이어의 만남이라니.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다 읽으셨다면 지금껏 무심코 지나친 식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익숙한 일상이 식물로 인해 새삼 달라 보인달까요? 전보다 따스한 눈빛을 보내실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식물을 마음으로 품게 되고 더 나아가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지구 환경까지도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